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6등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등수 매기는 거 참 좋아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등에서 다양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를 상업적으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스위스에 본부를 둔 경제단체들도 경제 관련 순위로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 WEF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37개국 가운데 26등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29등으로 시작한 이후에 2007년 11등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후에 해마다 등수가 떨어졌고 2014년부터는 4년째 26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설문지를 주로 경영자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고 회수를 하는데 이 설문 회수율이 낮은 나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참 문제 많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등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우리 스스로 잘 따져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정부가 2013년 이후에 활동이 중단됐던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라는 걸 조만간 다시 열어서 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순위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1등인데 이걸 감안해 보면 국가 경쟁력 순위도 좀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9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휴대폰 단말기에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반대 의견을 오늘은 좀 들어보겠고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하려면 그 집의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하던데 내가 산 집도 아니고 집주인이 산 집이라 현재 그 집의 매매 가격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 긴 연휴 동안 금융시장은 혹시 변수가 없을지 오늘은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까지 나온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미세먼지 좀 줄여보자는 걸 텐데 네. 어떻게 좀 하기로 했습니까? 이전에 이제 미세먼지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들을 이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목표량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하나씩 뭐 줄여가겠다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그런데요. 목표야 일단, 뭐 예. 세우고 나는 거니까 그거야 뭐 큰 신뢰도 안 들고 우리 747부터 뭐 목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목표를 세워야 또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어떤 식으로 줄이겠느냐 이게 궁금한데. 예. 우리나라 내부 요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식으로 일단 줄이겠다고 했어요? 당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제 그 탈석탄 발전소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전에 지금 이제 탈원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탈석탄 발전소 정책이 나왔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석탄 발전소 7기 노후된 7기를 폐쇄를 하고요. 네.
4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7기를 폐기하겠다라고 한 것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짓고 있는 발전소 4곳을 예. LNG 친환경 연료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원래는 여기다 석탄 발전소 지을 거예요라고 하고 설계도 하고 이제 삽을 펐는데 예. 지금 그중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거를 LNG 발전소로 바꾼다. 예. 이게 공정률이 한 10% 정도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게 한 9기 정도 석탄 발전소가 지금 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 이 중에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해서 4기, 그러니까 4개는 액화 천연가스 LNG로 바꾸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것인데 LNG 전환 대상 발전소들이 이제 약간의 반발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논란이 지금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아니에요? 민간입니다. 민간. 아. 그러니까 사업자 이제 전력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요. 예. 이제 몇 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정부가 다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돈이 드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군요. 예,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들이 자금을 또 유치를 하죠. 여기저기 가서 예. 야, 우리가 이 발전소 지어서 하면 1년에 얼마만큼 벌 수 있고 너네한테 얼마 이자를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금 유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자들이 지금 그 강하게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야 어차피 발전소 짓는 건데 이제 10%밖에 안 지었는데 석탄에서 LNG로 바꾸는 게 뭐 그리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전소라는 게 짓는 지역을 선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네. 공단이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가까운 쪽에 이제 발전소들을 도시 짓게 근처.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배송을 하거나 배전을 할 때 전력이 손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수요처가 가까운 곳에 이제 발전소를 짓는데 예. 석탄은 다르다는 거죠. 석탄은 문제가 석탄을 떼야 되잖아요. 네. 석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에 짓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닷가에 짓는 거죠. 아,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 예. 그 석탄 싣고 어디 내륙으로 가면 그 비용이 더 운송비가 드니까. 훨씬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탄 발전소들이 전부 다 해안 쪽에 지금 위치를 잡고 짓고 있는데 네. 이걸 갑자기 LNG로 바꾸라 그래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대로 이럴 거면 도시 근처에다 그죠. 애초부터 땅 팠었어요. 이런 뜻이군요. 예, 그러면 입지가 달라질 텐데 이미 입지가 다 선정돼 있고 10%나 진행된 걸 갑자기 LNG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투자받았던 사람들한테 당초에 약속했던 걸 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이거 완전히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닷가에 별장 지으려고 설계하고 지금 공사 들어갔는데 20층짜리 아파트로 좀 바꿔줘.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비용을 하면 손실 비용 뭐 다시 설계하는 비용들 해서 네. 거의 뭐 1조가 들 것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고 하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전기를 만들면 사줄 곳이 한전밖에 없고 일단은. 네네. 그렇다 보니 민간 기업들은 운신의 폭은 좁겠어요. 뭐 정부도 나름 뭐 전혀 이런 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기 중에 4기는 전환을 하고 나머지 5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자고 했던 것은 공정률도 있었겠지만 네. 이런 것들도 배려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당장은 이제 갑자기 정부 믿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들이 대리하는 정부 사업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또 정권을 바꾸는 이유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네. 기업들한테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 이걸 물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질소 산화물이면 우리가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니까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얘기 들었던 거고 그럼 경유로 때는 공장에서도 나올 텐데 네. 이게 뭡니까 이건? 이게 결국에는 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주로 그 석유화학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환경 유해 물질과 관련돼서는 배출 총량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정 기존량을 정하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금 같은 걸 물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저감 장치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 총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질소 산화물만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예. 그래서 질소 산화물과 관련된 총량제를 따로 실시를 하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기준을 넘어서면 킬로그램당 한 2,130원 정도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기업들은 이제 부담을 좀 떠안게 된다. 그동안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벌금 같은 이런 미세먼지 총량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그럼 어떤 공장들, 뭐 하는 공장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정유 이쪽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예. 철강 쪽, 시멘트, 발전업체 이런 곳들이 좀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기준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예, 환경 기준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 상황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규모에 따라서 국가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환경 기준, 미세먼지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성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입방미터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가 입방미터 안에 5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으면 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줄여가자 뭐 이렇게 지금 했었거든요. 이걸 지금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뜨려서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외부 쪽의 것도 정부가 이제 이번 미세 대책에 발표를 했어요. 중국하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풀어보겠다. 외교 당국이 이걸 주요 의제로 끌어올려서 국가 간의 대화의 주제로 삼겠다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황사 문제가 심각했지만 황사 관련해서도 중국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처럼 예. 중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해결 방안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한 제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그냥 중국에 이렇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네. 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게 확인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생산한 물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우대해서 사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 도리어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해봐야 뭐 안 할 리 만무하고요. 그러게요. 경제 분야야말로 사실은 햇볕 정책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자료 제출을 해달라 아니면 뭘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네. 사실상 법적으로 듣지 않아도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덮쳐도 예. 직원들이 그냥 그 경호원들 동원해서 막고 예. 그러더군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조금 더 공정위가 힘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이전에 이제 그 대기업들과 한번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장들 위주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좀 그 4대 그룹이 나서서 좀 해달라.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경제부총리와 함께 11월쯤에 기업 총수들을 좀 만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 총수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주는 것도 방안이 들어갔군요. 네, 이번 시행 개정안에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정말 파격적으로 하면 정말 못할 거예요. 예. 최소한 총수가 이렇게 일감 몰아주고 있다는 걸 비서나 직원들 몇 명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 예. 파격적인 게 이분들한테 나오면. 포상금을 예를 들면
평생 그 총수 안 봐도 되도록만 주면 그죠. 예,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게 그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사실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그럼 어디서 마련하느냐 국민 세금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아마 그러면 포상금 주고 받을 일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경희 씨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시면서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려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려고 봤더니 보험회사가 이게 보험 가입하시려면 집주인이 이미 받은 대출에다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답을 주더라. 뭐 전세금이야 알고 집주인이 이미 받은 대출도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아는데 집값보다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할 때 그 집값이라는 건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게 아파트 시세는 뭐 동네 중개업소에 물어보면 대강은 아는데 요즘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대출이 나가느냐 마느냐 혹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죠. 요즘은 또 전세금이 워낙 비싸서 이게 전세금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아주 아슬아슬하고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정확히 하시라는 건데요. 규칙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은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그 동네 아파트 시세를 적용하고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이게 정확히 집값을 알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의 1.5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왜 이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밖에 안 잡아줍니까? 라는 시비가 별로 없는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공시지가의 1.5배로 하면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보험 가입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보험은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딱 두 군데서만 팔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둘 다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뭐 마찬가지라면 가능하면 보험료 싼 곳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기관인 이곳에서 하는 보험료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문의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요령을 더 알려드리면 보험료는 전세금 1억 원당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내시면 되는데요. 이 전세금 보증보험은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해서 일단 가입만 하고 나면 사고 났을 경우에 모두 책임을 다 보험회사가 지긴 하는데 이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부분 보증이라는 걸 활용하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나면 내 차는 내가 고칠 때니까 상대방 차나 상대 운전자 부상만 치료해 주는 걸로 이제 보험 항목을 좀 줄이고 그 대신 보험료를 싸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금 보증보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파는 상품은 일부만 보증을 해주세요. 혹시 이 집이 경매 넘어가면 나도 일부 피해는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류의 부분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좀 싸지니까요. 잘 저울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려고 TV를 살 때는요. TV를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일단 구입을 한 후에 IPTV나 지역 케이블 방송 같은 TV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에 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도 휴대폰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어딘가에서 구입을 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가서 나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자는 게 바로 단말기 자급제입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 자급제를 얼른 도입해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 단말기 자급제가 생각보다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말기 자급제가 소비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 이야기를 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하태규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하 교수님, 저희가 이 얘기 나누기 전에요. 네. 단말기 자급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뜻인지 대강 압니다. 분리를 해서 서로 구입을 하자는 뜻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앞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이제 내용은 예. 완전 자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예, 지금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유통망이 단말기를 판매를 하면서 같이 가입 서비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예. 완전 금지시키고 0%로 만들고, 예. 그러니까 단말기는 별도 유통망에서 구매를 하고 100%.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대리점 유통망에 와서 가입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완전 작업제. 예. 이제 지금 법안 추진 내용이고, 현재도 작업제라는 것은 이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일부 약 하기는 비중이- 하죠. 뭐 중고폰을 사서 그냥 저는 기계는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가입만 하겠습니다 하는 손님도 있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예. 그게 예. 한 10% 정도 비중이 미만인데요.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반대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한 작업제가 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이제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그게 시장이나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하면 되는 문제지 법으로 완전히 금지시키고 결합 유통을, 예. 그래서 100% 완전 작업제로 가자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된 논리다. 알겠습니다. 아, 자급제라고 하는 건 휴대폰 따로 구입하고 이 서비스 가입도 따로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근데 완전 자급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뜻이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단말기 네. 자급제를 하자는 쪽, 완전 자급제를 하면 뭐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지금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사에 지원금을 어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왜냐하면 자기 휴대폰 사가 주니까요. 고객이니까. 그런데 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럼 그렇게 남는 돈으로 단말기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이제 그래서 네네. 단말기 출고가가 지금보다는 내려갈 겁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말기를,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모든 단말기에다가 지원금을, 그러니까 장려금을 주고 있다고 하면 저는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제로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갈 겁니다. 별도로 판매를 하게 되면. 예, 왜냐하면 그 지원금만큼을 가격을 할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다, 현실이. 그래서 일부 특정한 단말기,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나온다든지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경쟁사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든지 할 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단말기만 판매 장려금, 지원금을 준다는 게 현실이라면, 네, 실제로는 이제 그러한 경우만 가격을 내릴 수 있지, 보편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원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특별한 단말기를 내린다는 거는 현재도 많이 이제 운이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 불법 지원금 사례거든요, 그게. 예, 그래, 그거는 이제 형평성, 그러니까 이제 비례성이나 모든 고객들한테 공평하게 지원금을 이제 주자라는 현재 이제 단통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의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또 무시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 통사들이 취급 안 하는 휴대폰은 소비자들이 저기 해외에서 이런 휴대폰이 나왔다는데라고 하는 소식을 듣더라도 네. 대리점에 가면 그런 폰은 없어요 하면 못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단말기를 소비자들이 알아서 따로 사오시고 가입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네, 좀 더 다양한 단말기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저라도 우리 집 앞에 좁은 가게에서 특정한 휴대폰 몇 가지를 수입해다가 팔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사들이 네. 이걸 사주든 안 사주든 그건 저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일이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양한 단말기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어서 네.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에 설득력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 현재도 이제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소형 중국산이나 이런 이제 저가 단말기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단말기 망 적합성 테스트라는 한국의 이제 검사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선 이동통신으로 이제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동통신망에서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말기의 기술적 품질 수준을 검증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약 2억 원에서 4억 원 가까이가 테스트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도 한 달 이상 상당히 이제 수백 가지 복잡한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단말기들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00대를 판매를 해야만 2억이라면은 단가가 단말기 하나에 2만 원의 원가가 이제 테스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000대밖에 못 판다. 예. 그러면 20만 원이 테스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단말기당.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기겠군요. 안 생기는 거. 보따리 장사들이 뭐 몇백 대 가져온다든지 1,000대 가져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판매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단말기 자체는. 예.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시중에 판매한 단말기가 종류가 예를 들어서 수백 가지씩 있다고 치면은 한 600가지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을 단말기 사용하는 사람들 단말기 숫자가 6천만 대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2대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6천만 대를 600대 예를 들어서 600대 단말기로 나누면 그러니까 10만 대가 평균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단말기 한 대당.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 10만 대 정도 판매된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실제로 중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 비용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AS 센터와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예. 이게 이제 민감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예. 예. 그런 문제가 다 이제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1984년에 처음 한국이동통신이 공기업으로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96년까지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94년부터 인수를 해서 96년까지는 독점 기업인 상태였는데요. 그때는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작업제식으로 단말기 별도로 판매되고 서비스 별도로 가입하는 시스템이었는데 97년에 이후에 당시 이제 PCS라 폰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솔 뭐 이런 데들 예.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단말기를 이제 제조사한테 생산해달라고 하니까 제조사들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판매될 수 있는 물량을 보장을 하라. 왜냐하면 제조사 라인을 그렇게 맞추어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최소 구매 수량을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한솔통신 이런 데서 그러면 우리도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결합 판매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시장의 예, 구조 예.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구정이 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100% 다 못하게 한다. 네. 그거는 전혀 시장을 모르고 경제 논리도 이해를 못하는 속시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게. 그럼 하 교수님 생각은 단말기 자급제를 해서 이렇게 분리 판매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없다는 쪽에 가까운 생각이시고 그러나 네. 그 부분을 단정을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할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기존 판매 방식을 그대로 따를 사람은 따르게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네네네네.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는 휴대폰이 좀 다양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평소에 안 보던 휴대폰을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휴대폰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더라라는 게 사실과는 좀 다릅니까, 그럼? 네, 그것도 좀 다른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유럽 쪽이 이 자급제가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일본이나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 전체 국가 뭐 몇십 개 나라들을 놓고 그러니까 한국의 단말기 가격의 평균 수준이 얼마인지 예. 어떤지 이렇게 보면은 중위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 비싸 이런 얘기는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 요금제 수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에비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이제 볼 때 그게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같은 개념이 에비타 마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전 세계 50개 여개의 1위 사업자들의 에비타 마진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의 이제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평균 이하라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이제 요금제 수준이 한국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기존 대리점 체계도 유지를 하고 단말기 자급제도 자급제대로 하자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싸게 공급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네. 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네.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 대리점을 통해서만 팔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면 네. 시장에는 많이 풀지 말아라. 네. 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또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이 구입하는 고객이 그쪽이 있으니 또 네, 그런 식으로 네.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거래 관계가 물밑 거래가 생기면 네. 이게 네. 양쪽 다 허용을 해보고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교수님 생각이 현실에서는 구현되기 좀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알뜰폰이라고 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중저가 단말기를 많이 하고 요금제도 싸게 하는 그런 이제 이동통신, 부가 이동통신망 회사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여 개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쪽에서 그런 이제 중저가나 중저가 단말기나 중저가 요금제를 위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산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알뜰폰 취급의 유통망 같은 것들을 계속 늘리는 그런 예. 정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강화하면 그런데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게 완전히 다 분리를 시키면 지금보다 오히려 소비자들 부담이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결합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망에서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단말기도 판매 구매를 하고 그다음 가입 서비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결합된 유통인데 별도 유통을 하면 유통망이 각각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통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글쎄,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폰을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나 KT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는 것이고 네네. 앞으로 완전 작업제를 하면 삼성전자가 만든 폰을 예를 들면 뭐 A마트나 B마트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걸 텐데 네네. 단계의 숫자는 같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요? 그 단계, 유통 단계의 숫자가 양쪽 다 어차피 같지 않습니까? 한 곳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면 대형 마트가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을 사서 파나 네. 지금처럼 통신사들이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을 사서 파나 그럼 아직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 판매하는 사람이 별도 유통망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네. 판매하는 사람도 두 군데고 유통망도 두 군데고 예. 그러면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을 시키면 한 사람이 할 거를 단말기를 그러니까 결합 유통에서는 현재 같이 알겠습니다. 예.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두 배로 되는 거죠. A마트도 마진을 가져가고 통신사도 여전히 가입을 시켜야 하니 마진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현실은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항상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하태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쉽니다만 해외 금융시장은 계속 열려서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연휴 후에 영향을 한꺼번에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요. 오늘은 연휴 동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체크포인트들 한두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관심이 꽤 많이 간다,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가장 큰 이유를 여쭤보니까 FOMC의 후유증? 이게 계속 걱정된다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끝났던 미국 연준의 6월 FOMC.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른바 뭐 보유자산 축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나 모기 채권 재투자를 좀 줄여나가는 거는 이제 예고대로 시행하기로 했고, 금리도 뭐 동결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향후 금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던 금리 인상이나 애초에 연준이 의지를 보여왔던 점도표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왔던 내년에도 네. 뭐 여전히 3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남겨뒀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흔히 하는 말로 조금 더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에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 게 이번에는 뭐 안 올렸습니다만 처음 올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한 두어 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굳이 뭐 뭔가 새로운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좀 더 긴장해야 될 포인트가 있나요?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회복되지 않았고요. 이른바 물가가 잘 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금리 이제 더 올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나타낸 그 의사는
우리는 여전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리겠으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뭐 적어도 서너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것 같다 시장에다가 이제 알린 셈이죠. 예. 시장에서는 연준이 한 두어 번 올렸으니 또 한동안 계속 못 올리겠거니 하는 네. 전망들이 좀 있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뉴욕 주식 시장은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주식 오르나 보면 이른바 그 팡이라고 하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네네.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주식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랐는데 요즘 조정 분위기인가 봅니다. 예, 한 며칠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빵 또는 뭐 미국 사람들은 팽이라고도 하는 이제 약자들을 앞에 숫자들을 딴 거죠.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주식들. 이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의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 9일 날 미국 증시에서 특히 나스닥 쪽에 속해 있는 기술주들, IT주들 뭐 이런 쪽들이 크게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그 레벨들을 다 회복했습니다만 네. 어느덧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 아래로 내려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좀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 이런 얘기들 갖다 이제 주식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기업 가치나 실적 이익 전망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는 여전히 있는 와중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양상이죠. 예. 그 와중에도 우리 국내에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다소 대조적이기도 하고 뭐 다행스럽기는 한 모습입니다.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왜 잘 팔리냐고 물으면 말씀하신 이 팽이라고 하셨죠? 네, 네. 팽 주식들, 이 종목들이 기업이 예. 가상의 데이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바람에 예. 그래서 우리 수요가 올라가는 거라 이 기업들의 사업에 악영향이 생기거나 주가가 안 좋거나 하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겠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예. 아무래도 뭐 세계 증시가 이른바 디커플링 따로 오는 비동조화가 길어지기는 힘들고요. 예. 조금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본다면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연휴 동안에 뉴욕 증시 조금 이렇게 약간 버거운 느낌이 든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한 일주일 내내 빠지는 양상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이제 연휴 이후에 10월 10일 날 장이 열리면서 네. 좀 충격이 클 수는 있겠죠. 그랬군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한 질문만 좀 드려보죠. 네.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지난주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한 단계 떨어뜨렸는데 그 여파는 크지는 않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중국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곧 다가올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 집권 2기를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시장의 혼란상을 틀어막으려고 하겠습니다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또 시장에 쉬쉬하면서 하는 얘기는 중국의 여기저기에 끼어있는 그 부채의 문제, 즉 빚이 너무 많다는 국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또 S&P에서 또 신용 등급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 또 위안화 약세도 중국 당국이 이끌어낸 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계속 더 심화된다면은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 우려가 다시 또 제기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단말기에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반대 의견을 오늘은 좀 들어보겠고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하려면 그 집의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하던데 내가 산 집도 아니고 집주인이 산 집이라 현재 그 집의 매매 가격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 긴 연휴 동안 금융시장은 혹시 변수가 없을지 오늘은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까지 나온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미세먼지 좀 줄여보자는 걸 텐데 네. 어떻게 좀 하기로 했습니까? 이전에 이제 미세먼지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들을 이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목표량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하나씩 뭐 줄여가겠다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그런데요. 목표야 일단, 뭐 예. 세우고 나는 거니까 그거야 뭐 큰 신뢰도 안 들고 우리 747부터 뭐 목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목표를 세워야 또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어떤 식으로 줄이겠느냐 이게 궁금한데 예. 우리나라 내부 요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식으로 일단 줄이겠다고 했어요? 당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이제 그 탈석탄 발전소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전에 지금 이제 탈원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탈석탄 발전소 정책이 나왔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석탄 발전소 7기 노후된 7기를 폐쇄를 하고요. 네. 4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7기를 폐기하겠다라고 한 것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짓고 있는 발전소 4곳을 예. LNG 친환경 연료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원래는 여기다 석탄 발전소 지을 거예요라고 하고 설계도 하고 이제 삽을 텄는데 예. 지금 그중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거를 LNG 발전소로 바꾼다. 예. 이게 공정률이 한 10% 정도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게 한 9기 정도 석탄 발전소가 지금 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 이 중에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해서 4기, 그러니까 4개는 액화 천연가스 LNG로 바꾸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것인데 LNG 전환 대상 발전소들이 이제 약간의 반발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논란이 지금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아니에요? 민간입니다. 민간. 아. 그러니까 사업자 이제 전력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요. 예. 이제 몇 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정부가 다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돈이 드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군요. 예,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들이 자금을 또 유치를 하죠. 여기저기 가서 예. 야, 우리가 이 발전소 지어서 하면 1년에 얼마만큼 벌 수 있고 너네한테 얼마 이자를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유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자들이 지금 그 강하게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야 어차피 발전소 짓는 건데 이제 10%밖에 안 지었는데 석탄에서 LNG로 바꾸는 게 뭐 그리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전소라는 게 짓는 지역을 선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네. 공단이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가까운 쪽에 이제 발전소들을 도시 짓게 근처.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배송을 하거나 배전을 할 때 전력이 손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수요처가 가까운 곳에 이제 발전소를 짓는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6등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등수 매기는 거 참 좋아한다고 그러죠. 하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 등에서 다양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를 상업적으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스위스에 본부를 둔 경제단체들도 경제 관련 순위로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 WEF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37개국 가운데 26등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29등으로 시작한 이후에 2007년 11등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후에 해마다 등수가 떨어졌고 2014년부터는 4년째 26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설문지를 주로 경영자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고 회수를 하는데 이 설문 회수율이 낮은 나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참 문제 많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등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우리 스스로 잘 따져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정부가 2013년 이후에 활동이 중단됐던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라는 걸 조만간 다시 열어서 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순위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1등인데 이걸 감안해 보면 국가 경쟁력 순위도 좀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9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 이게 결국에는 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주로 그 석유화학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환경 유해 물질과 관련돼서는 배출 총량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정 기존량을 정하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금 같은 걸 물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저감 장치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 총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질소 산화물만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예. 그래서 질소 산화물과 관련된 총량제를 따로 실시를 하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기준을 넘어서면 킬로그램당 한 2,130원 정도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기업들은 이제 부담을 좀 떠안게 된다. 그동안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벌금 같은 이런 미세먼지 총량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그럼 어떤 공장들, 뭐 하는 공장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정유 이쪽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예. 철강 쪽, 시멘트, 발전업체 이런 곳들이 좀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기준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 기준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 상황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규모에 따라서 국가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환경 기준, 미세먼지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성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입방미터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가 입방미터 안에 5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으면 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줄여가자 뭐 이렇게 지금 했었거든요. 이걸 지금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뜨려서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중국. 네. 예. 석탄은 다르다는 거죠. 석탄은 문제가 석탄을 떼야 되잖아요. 네. 석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에 짓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닷가에 짓는 거죠.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 예. 그 석탄 싣고 어디 내륙으로 가면 그 비용이 더 운송비가 드니까. 훨씬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탄 발전소들이 전부 다 해안 쪽에 지금 위치를 잡고 짓고 있는데 네. 이걸 갑자기 LNG로 바꾸라 그래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린 대로 이럴 거면 도시 근처에다 그죠. 애초부터 땅 팠었어요. 이런 뜻이군요. 예, 그러면 입지가 달라질 텐데 이미 입지가 다 선정돼 있고 10%나 진행된 걸 갑자기 LNG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투자받았던 사람들한테 당초에 약속했던 걸 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이거 완전히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닷가에 별장 지으려고 설계하고 지금 공사 들어갔는데
20층짜리 아파트로 좀 바꿔줘.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비용을 하면 손실 비용 뭐 다시 설계하는 비용들 해서 네. 거의 뭐 1조가 들 것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고 하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전기를 만들면 사줄 곳이 한전밖에 없고 일단은. 네네. 그렇다 보니 민간 기업들은 운신의 폭은 좁겠어요. 뭐 정부도 나름 뭐 전혀 이런 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기 중에 4기는 전환을 하고 나머지 5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자고 했던 것은 공정률도 있었겠지만 네. 이런 것들도 배려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당장은 이제 갑자기 정부 믿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들이 대리하는 정부 사업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또 정권을 바꾸는 이유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네. 기업들한테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 이걸 물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질소 산화물이면 우리가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니까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얘기 들었던 거고 그럼 경유로 때는 공장에서도 나올 텐데 네. 이게 뭡니까 이건?